안녕하세요. 쯔인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오늘은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다. 민족의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운동이다 라는 거고요. 이 민족문화 수호운동은 대부분 1920년대, 30년대, 40년대를 쭉 거치면서 일어난 운동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민족문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국학을 제일 첫 번째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자, 국학에는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국학에는 국어와 국사, 즉 우리나라 말과 우리나라 역사가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로 국어부터 살펴보면요. 국어를 지키려고 한 운동의 배경에는요. 일제가 일본어를 보급합니다. 일본어를 단순히 보급한 것뿐만 아니라 일본어를 국어라고 이야기하게 했고요. 우리말을 조선어라고 이야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즉 일본 말이 우리가 쓰는 말의 기본은 일본 말인 거고, 그리고 조선어는 외국어처럼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교과서를 일본어로 편찬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일본어로 무조건 받게 할 뿐더러 우리나라 말은 조선어라고 해서 따로 떼어내 버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국어를 지키기 위한 수호운동으로서 수호운동을 펼쳤던 단체로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조선어 연구회가 있고요. 두 번째가 조선어 학회가 있습니다. 실은 조선어 연구회가 해체된 뒤에 조선어 학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어 연구회는요, 1921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조선어 연구회가 한 일은 먼저 한글이라는 이름을 가진 잡지를 간행합니다. 그리고 한글 연구 및 강연회를 실시해서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요. 1926년에 각야날을 제정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나중에 바뀌어서 한글날이 되는 거죠. 근데 한글에 우리 맨 앞은 각야, 거겨, 고교, 구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 맨 앞에 각야를 써서 각야날이라고 했었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조선어 학회입니다. 조선어 연구회가 공식적으로 있다가 이제 일본이 방해하면서 결국 해체가 되게 되고요. 조선어 학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요건 10년 뒤죠. 1931년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선어 학회는요.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를 제정하려고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기 위해 제정합니다. 네, 그리고 제정을 딱 해요. 그리고 문자 보급 교재를 만들어서 분화로드 운동이라든지 문맹 퇴치 운동을 지원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 실패한다. 자, 그러면서 조선어 학회는요. 조선어 학회가 이러한 활동들을 하니까 일본이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요게 없애기에는 조금 명분이 부족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말을 아예 사용 못한다라고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하면서 그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여학생들이 원래 관공서에서는 이 민족말살 통치 때 기억하시겠지만 1930년대 후반부터 우리말을 사용 못하죠. 관공서 학교에서. 그런데 관공서 학교에서 사용을 했고 그걸 조선어 학회와 연관시켜서 조선어 학회 사건을 조작하여 결국 조선어 학회를 해체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일제가 조작한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해체되었다라는 거.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국사인데요. 국사는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지키는 거잖아요. 이 국사를 지키는 데에는 두 가지의 큰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선사 편수회를 일본이 설치를 합니다. 조선사 편수회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해서 우리 역사를 잘못 알려주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1925년에 만들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식민사관을 유포하게 됩니다. 식민사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율성론. 한반도라는 지리적 위치에서 우리나라는 타율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해서만 발전해 왔다라는 타율성론. 자체적으로 발전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이 지배하면서 자기들이 발전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론. 우리나라는 중세시대가 없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뭐 서양처럼 그 역사 발전론에 의해서 중세가 없기 때문에 고대, 중세, 근대 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니는 역사상 발전이 멈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그 세 번째로는 당파성론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제 붕당을 배웠잖아요. 붕당. 당이 둘로 갈라져서 내지는 셋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기만 했지 발전이 없었다. 그래서 니네는 안 되는 거다라는 식민사관을 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게 정당하고 식민 지배를 통해서 니네를 발전시켜주는 거다라는 게 식민사관의 주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걸 각각 다른 내용으로 주장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박을 하면서 이제 국사 수호운동을 펼친 거죠. 첫 번째, 민족주의 사학이 있는데요. 우리 민족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의 심, 뭐 이런 것들, 혼 이런 걸 강조한다라는 거. 자,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로는요. 첫 번째는 박은식 선생이 있습니다. 박은식 선생님은 국혼을 강조하게 돼요. 국혼. 우리나라의 혼을 강조하게 되고요. 독립투쟁의 역사를 서술하시고 근대사를 연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냐? 독립투쟁의 역사에 들어가 계신다는 거. 그래서 주로 쓰신 책은 한국통사 또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뭐 이런 책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은식 선생님을 기억할 때는 책 이름 앞에 무엇이 들어가냐? 한국이 들어간다.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책이기 때문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채호 선생입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난가 사상을 강조하셨는데요. 이 난가 사상이라는 건 우리가 고대 때 고구려나 이럴 때 보면 이제 무예가 굉장히 강했던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무예를 숭상하고 자주적 전통.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 스스로 만들어 왔었던 전통을 강조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난가 사상은 이제 무예를 강조했고 고대사를 주로 연구하셨고요. 대표적인 책으로서는 조선 상고사 그리고 조선 뭐였었죠?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조선사 연구초가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쓴 책 이름 하면 조선이 들어가게 되고요. 앞에. 그리고 박은식 선생님이 쓴 책 이름 하면은 한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료를 주고 그 사료 밑에 요거 이름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한국통사 하면 박은식 선생님이구나. 그럼 박은식 선생님은 국혼을 강조했구나. 그리고 조선상고사가 밑에 내려오면 신채호 선생님이구나. 신채호 선생님은 난가사상 그리고 고대사 연구를 하셨었구나.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1930년대로 오면 민족주의 사학에서 좀 더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인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를 강조하게 되시고요. 안재홍 선생님, 문일평 선생님까지 있는데 문일평 선생님은 조선의 심, 마음을 강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을 강조했는지는 한 개씩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정인보, 안재홍 선생님은 이 시기에 특히 더 무엇을 하시냐? 조선학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1934년에요. 배경은 이제 실학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서 일본이 민족문화 말살, 우리나라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셔서 우리가 실학을 계승해보자라는 의미로 정약용 선생의 99주년 기념을
토대로 조선왕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조선왕 운동의 주된 내용은요,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서 우리 민족 문화의 고유성과 세계성을 강조하고 지키자라는 게 조선왕 운동의 주요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경제사학을 살펴보면요, 아직 국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앞에선 민족주의 사학을 봤고요. 이제 사회경제사학을 보면 사회경제사학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백남훈 선생님이 있습니다. 백남훈 선생님은요, 유물사관, 물질에 의해서 물질에 따라 역사가 변한다라는 유물사관을 강조하셨었고요. 한국사가 세계사적 보편성, 세계사의 발전과 비슷하게 한국사도 발전해 왔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체성론을 토대로 시민사관을 유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셔서 세계사적 보편성으로 한국사가 발전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요걸 비판하게 된다라는 거,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우리나라는 고유한 그 역사 발전이 있는데 세계사적 보편성과 같이 간다라는 건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백남훈 선생님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정체성론을 비판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요, 실증주의 사학입니다. 실증주의 사학은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즉, 객관적 증거를 강조하는 것이 실증주의 사학입니다. 역사에서 보면 여러분도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거 보셨지만 특히 삼국유사에서는 역사상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용이 나타났다라든지 뭐 돌을 막 도력으로 옮겼다든지 제일 먼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건 곰이 사람이 된 거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들을 강조하셨던 게 실증주의 사학의 대표학자인 이병도 선생님과 손진태 선생님입니다. 이 두 분은요, 진단학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다 연구를 하셨고요. 이걸 토대로 진단학보라는 연구집을 내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요, 교육운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운동을 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일제가 이제 한국어를 폐지합니다. 뒤에 나올 조선 교육령에서 확실하게 또 한 번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한국어가 완전히 폐지가 되게 돼요. 우리나라 사용 못하게 하면서 일본사 수업이 강조되고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으키면서 군사교육까지 강화를 시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920년대와 3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립학교와 계량서당을 통해서 역사 교육을 실시했고요. 물론 사립학교령과 서당령 뭐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결국 요 민족문화, 역사교육, 이건 민족 교육을 강조한 거거든요. 근데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립학교와 계량서당을 통해서 역사교육, 민족교육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야학을 통해서 우리말, 역사, 지리 교육을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우리말 교재를 만들어서 아까 앞에서 봤지만 조선어 연구회나 조선어 학회 같은 데서 이제 문자 보급 교재가 오게 되면 우리말을 전달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우리말을 보급하려고 했고 가르치려고 했었다는 게 야학이 있었다. 요건 이제 농촌에 개개인으로 들어가서 보급했다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요, 이제 과학 대중화 운동이 요 시기에 일어납니다. 먼저 김용관 선생님이 발명학회를 1924년에 만드시고요. 이 발명학회에서 주로 한 일이 뭐냐면 과학의 날을 제정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석주명 선생님인데요. 석주명 선생님의 이름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석주명 선생님은 우리나라 나비들을 연구했고 한국산 나비류 총 목록을 1940년에 편찬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종교활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에서는 민족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운동을 펼쳤는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천도교에서는요. 1930년대 오심당이라는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항일 투쟁을 하게 되고요. 대종교 같은 경우에도 대종교가 이제 만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중광단을 결성하게 되고요. 이 중광단을 통해서 무장 항일 투쟁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신교는 주로 이렇게 투쟁보다는 농촌 계몽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한글 보급이나 야학이나 이런 거라든지 신사참배를 실질적으로 거부해서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이 박해를 당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신사는 뭔지 지난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주로 사회사업을 했는데요. 사회사업에서는 양로원과 고아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사업을 주로 했고요. 만주에서는 똑같이 또 의민단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교는 중광단, 천도교는 오심당, 천주교는 의민단, 요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교는 중광단, 천주교는 의민단이라는 거, 이 두 가지는 만주에서 똑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을 해주시고 암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불교입니다. 불교는요 일제가 사찰령을 내려요. 그래서 사찰을 짓는데도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요. 이 허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제 식민 지배에 반대하는 불교 사찰들은 막 이렇게 막아버려요. 활동 못하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용운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조선불교유신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조직에서 민족불교를 수호하고자 하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 활동들이 있고요. 이 종교 활동은 심심찮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과 예술 활동 마지막 내용입니다. 민족문화 수호운동의 마지막 내용인 문학과 예술 활동을 살펴보면요. 1920, 3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문학 쪽에서 이제 문화를 지키려고 했었던 우리 문화를 지키려고 했었던 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용운 선생님, 시문, 이기영, 최만식, 홍명희, 김소월, 이육사, 윤동주 이 분들이 대표적으로 문학 쪽에서 저항시라든지 저항 문학 소설이나 이런 걸 발표하셨는데요. 이 홍명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인꺽정 뭐 이런 걸 소설을 편찬하셨고 대표적으로는 저항시를 발표했던 작가로서는 김소월, 이육사,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한용운, 시문, 이기영, 최만식 뭐 요 분들 문학 쪽 요걸 하셨던 분들은요. 민족 정서를 시나 소설이나 문학에 담고자 하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음악인데요. 안익태 선생님이 애국가를 1936년에 작사 아니고요. 작곡하시게 되고요. 뭐 코리아 환상곡 이런 것도 작곡하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1920년대 대중가요 이 가수로서는 윤심덕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여성분이에요. 사회찬미라는 걸 부르셔서 우리 민족의 이때 당시에 일제 식민지의 힘듦 이런 것들을 달래주셨다. 그리고 반달과 고향생각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것 또한 민족 정서를 담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다라는 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반달이나 고향생각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회찬미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리메이크도 많이 됐기 때문에 사회찬미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줬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술입니다. 미술은요, 대표적으로 이중섭 선생님이 나오시는데요. 이 이중섭 선생님 또한 그림들이 거의 다 민족 정서와 연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민족 정서 관련해서 문학과 예술은 아무래도 민족이 어떠한 정서를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것들이 표현이 되겠죠. 글로써, 음악으로써, 그림으로써 표현이 될 거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극 같은 경우에는요.
토월회와 극예술연구회라는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토월회 같은 경우는요, 신극운동 전개가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연극으로 보여줬던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식민지 현실을 보여줬다라는 거. 식민지 현실을 밑으로 내려가서 5번째 영화 1926년에 만들어진 이 아리랑에서도요, 식민지 현실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식민지 현실을 보여줬다. 연극과 영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서는요. 그리고 어떠한 행동, 그러니까 배우들이 나와서 행동을 하는 경우에서는 식민지 현실을 더 확실하게 보여줘서 우리의 아픔을 달래고자 했으며, 이렇게 글이나 음악이나 미술로서는 민족 고유의 정서를 그대로 담는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교육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교육령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조선인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를 놓고 시행했었던 정책들을 이야기하고요. 이 정책은 시기 상황에 따라, 통치 방법에 따라 총 4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1차 교육령이 있고요. 조선교육령, 제2차, 제3차와 4차를 오늘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1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던 시기는요, 1911년부터 1922년까지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시기는 거의 무단통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단통치는 1910년부터 19년까지 우리를 지배했었던, 일본이 식민 지배하면서 실시했었던 통치 방식이죠. 무단통치는 말 그대로 힘으로써 누르는 통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조선교육령의 목표는요, 식민 지배를 순응하는 조선인들을 만들려고 했었고요.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시키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보통학교의 교육연한을, 원래 보통학교는요, 6년이었는데 6년에서 4년으로 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 교육 기간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미나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우미나는 바보 백성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 어느 정도 일은 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은 가르치지 않아서 사람들이 똑똑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게 좋겠어요? 조금 그냥 단순한 사람들,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좋겠어요? 맞아요. 많이 모르는 사람을 지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적당히 조선인들은 일할 수 있을 정도의 보통 교육만 시키고,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셈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실업교육, 딱 일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만 시키자라고 했었고요. 일본사와 일본어를 각각 국사와 국어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식민 지배하면서 일본화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등교육을 전혀 한국인들에게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인은요, 보통학교만 있었는데요. 이 보통학교가 보통학교에는 남학생들이 다녔었고요. 여자 고등보통학교에는 여학생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제의 편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소학교를 먼저 다니고 소학교를 나온 다음에 중학교, 남자는 중학교를, 여자들은 고등 여학교를 다니는 학제의 편제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차 조선교육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조선교육령은요, 1922년부터 1938년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꽤 길죠. 그러니까 문화 통치를 실시하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하던 시기랑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요. 38년부터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지만, 앞에서 배웠지만 국가 총동원법을 실시하고 전쟁이 점점 심화됐기 때문에 뭐 중일 전쟁이라든지 태평양 전쟁 등 이런 걸 통해서 전쟁이 38년 이후에요, 점점 심화되었기 때문에 그 교육령 자체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중일전쟁 일으키고 난 뒤에 국가총동원법 일어나기 전까지의 2차 조선 교육령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내용은 보통학교의
연한을 올려줍니다. 다들 아다시피 문화 통치라는 거는요, 힘으로서만 누르지 않고 너희들 평화롭게 다스릴게 라는 게 모티브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표면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학교를 4년이었던 걸 다시 6년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학교 너희들 늘려줄게. 3면 1교. 당시 이제 지역 단위의 면이 있었어요. 이 면, 3개의 면에 하나의 학교씩은 꼭 있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겠다라는 식의 겉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렇게 해서 보통 학교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증설하는 모든 비용을 누구에게? 조선인에게 부담하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민 지배받으면서 학교를 만들 정도로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학 설립허가 1920년대 초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대학 설립도 허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됐었고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서 민족을 분열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대학 설립이 잘 안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 앞에서 우리 배웠었고요. 문화통치나 1920년대 민족운동에서요. 그리고 실상을 살펴보면 이것의 실상을 조선업 교육기간이 아니고 교육시간은 굉장히 축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최대한 적게 배우게 하고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말을 거의 사용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교육을 못 받게 한다는 거. 그리고 유상교육을 실시합니다. 돈 내고 학교 다녀라는 거죠. 학교 많이 만들어주고 돈을 내고 다니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반대로 학교는 늘어나서 많은 것 같지만 반대로 줄어들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3차 조선 교육령을 살펴보면요. 3차 조선 교육령은 시기상 1938년에서 1943년까지 이뤄지게 됐는데요. 정책 시행됐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우리나라 편제가 일본인과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학제의 편제가 심상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명칭이 변경되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1차 교육령이랑 비슷한 학제가 편제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국민학교령이 떨어집니다. 1941년에 천황폐하에 충성스러운 국민으로 만들겠다 해서 소학교 이름을 국민학교라고 이름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나라 사람 중에 현재 계신 분 중에 40대 초중반부터 쭉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국민학교를 나왔다라는 거, 이때 편제된 국민학교를 계속 다니셨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어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네, 이 한국어 사용 금지와는 더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지만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제4차 조선 교육령은 1943년부터 일본이 이제 전쟁에서 거의 지고 있어요. 계속 지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일본 식민 지배가 끝날 때인 1945년까지의 모습인데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조선어 과목을 아예 폐지됩니다. 실상 조선어 과목이 폐지가 된 건 거의 3차 때부터라고 얘기하지만 정식으로 이제 폐지령이 떨어진 건 4차 때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군인으로 많이 써먹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그러니까 전시 중이다 이거죠. 전시 중에는 교육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시간을 굉장히 줄여서 수업 기간을 단축시킨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제시대 때 실시했었던 조선교육령 1차, 2차, 3차, 4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